그래서 이제 서양 철학은 이제 근대가 이제 지나면서 망했죠. 근데 끝났다는데 서양 철학 망한 것은 그 서양 철학 자체가 다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동양 철학으로 바뀌거나 뭐 인도 철학을 바뀐 게 아니라 서양의 주도적인 주류 철학이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주류 철학은 이제 플라톤 철학. 그 철학이 이제 종말을 고했다. 그래서 해체가 돼버렸다.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 서양 철학은 도대체 어떻게 됐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들레즈의 답변이자 철학입니다. 들레즈를 공부하지 않으면 서양 철학이 끝난 데까지만 알지 그 다음 모르는 거죠. 들레즈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레즈를 그러니까 들레즈가 만든 서양 철학사를 이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고 나야 이제 거기에 맞는 성경 해석도 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은 몰라도 이제 들레즈 철학을 같은 기반으로 해서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와 닿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들레즈 철학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양 철학의 이제 주류는 플라톤 철학이라고 했죠. 그래서 본래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죠. 그것이 이제 원래는 다양한 철학들이 있었는데 이 플라톤 철학이 이제 그 중에서 나머지를 다 물리치고 주도권을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서양 플라톤 철학이 망하게 되니까, 그렇다면 다시 그 서양 철학에서 플라톤이 주도권을 잡기 이전의 철학으로 돌아가 보자. 그래서 이제 들레즈가 거꾸로 이제 되돌려서 올라가 보니까 끝에가 어디냐면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죠. 이것은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거슬러. 하이데크도 그런 식으로 했고. 이제 그 들레즈가 아마 하이데크한테 배운 것 같아요. 이제 들레즈는 매일 성경을 읽듯이 하이데크 책을 읽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방법론을 배운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거꾸로 올라가서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가보니까 그때는 이제 동일한 그런 조건, 동일한 상태에서 이제 여러 철학들이 있었죠. 그래서 무슨 뭐 피타고라스 아파도 있고, 뭐 견효아파, 디오게네스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피론 같은 회의주의도 있었고, 뭐 에피크루스 같은 이제 뭐 쾌락주의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제논 같은 무슨 그런 그 학파도 있었고, 하여튼 금욕주의 같은 것도 이제 다양한 학파들이 수없이 많았죠. 이제 되게 대표적인 한 학자, 철학자를 중심으로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래서 피론 학파라고도 하고 뭐 회의주의라고 하고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소크라테스도 그런 소피스트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공평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를 보면 누가 거기 정리해놨죠.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그리스의 아테네 시대의 철학 시대는 토착적이다. 그러니까 초월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왕을 뽑을 때도 이제 시민들이 투표해서 뽑았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이 임명하거나 뭐 신의 아들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이제 뽑았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운동 경기 같은 걸 보면 귀족이나 또 뭐 노예나 그냥 발가벗고 똑같은 조건에서 운동을 하고 거기서 이기면 이제 월계관을 씌워주고 이런 공평한 사회였다는 거죠. 그 지식도 철학도 필리아라고 해서 이제 어떤 뭐 그 누가 철학이나 지혜를 독점하고 있어갖고 그 사람이 뭐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속에는 똑같은 그런 이제 지혜를 갖고 있다는 거죠. 에르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혜를 다 갖고 있는데 다 덮여 있는 거 덮여 있기 때문에 철학자나 먼저 깨는 사람들 껍질을 벗겨주면 이제 자기 속에 이미 들어있는 지식과 지혜가 드러나는 걸로 이제 그렇게 봤죠. 누가 뭐 혼자 갖고 있고 막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게 아니고 독특한 사상이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세상을 제대로 본 것 같은.
그러다 보니까 각자는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독사라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 같은 견해를 공평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투표도 동일하게 투표권을 갖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적인 특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학파도 똑같았죠. 자기 독사가 있으니까 또 자기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고 저 사람이 저런 얘기하지만 다 공동으로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 어떤 게 하나가 중요하고 뭐 덜 중요하고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시대 자체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적인 사회였죠. 그런데 이제 그때 문제가 생긴 게 이제 페르시아 전쟁에서 수병들이 이제 거의 노예 상태였던 사람들인데 전쟁에 승리하는 데 기여를 하고 나서 시민권을 획득하죠. 그리고 재산이 많아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재판에 관여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말귀도 못 알아듣고 무식해요. 돈은 있고 시민권 얻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언을 할 수 있지만 투표는 할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터진 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죽음의 문제인데 소크라테스가 뭐 죄를 졌다고 뭐 젊은이들을 뭐 유혹하고 뭐 이렇게 잘못된 길을 인도한다. 그렇게 해서 고소가 들어와서 이제 결국 투표를 해가지고 거기는 뭐 투표한 가표가 많으면 결정되는 거. 그래서 이제 죽음을 죽게 만들죠. 이제 이랬을 때 그 수자인 플라톤이 민주주의라는 거 모든 사람이 똑같다. 그래서 발언할 수 있고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이 무민 정치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똑같냐? 소크라테스의 의견하고 이제 무식해갖고 글도 모르고 시민권 이제 획득한 그 수병 의견하고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위대한 현자 소크라테스를 죽게 만들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원론을 얘기하게 되는데 원래 뭐 이원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사람이 주장, 독사인데 이렇게 주장에도 보면 주장자라고 주장하는 거, 자기 의견을 내는 거. 우리 이제 책에 주장자라고 되는데 굉장히 좀 말이 좀 잘 쓰지 않는 얘기죠. 발언자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랬을 때 그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소크라테스의 주장, 발언이나 이제 수병 중에서 아주 무식한 수병의 발언이 같을 수는 없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얘기는 뭐 정답에 가깝다. 지혜자 중에 지혜지니까. 그럼 100점짜리라고 그러면 수병의 그 밑에 뭐 이제 지식 수준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발언을 하고 의견을 내도 뭐 90점, 80점, 50점, 빵점짜리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 당시로서는 이제 먹힐 수 있었던 게 소크라테스 같은 사건이 발생하고 났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쉽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철학자들이 이제 소피스트들이 다 똑같은 동일한 상태에서 플라톤의 주장이 이제 세력을 얻게 된 거, 동의를 많이 얻게 된 거죠. 공감을 얻은 거지. 그러면서 이제 다른 철학들은 사람들에게 이제 무시를 당하고 플라톤 철학이 좋다. 저런 철학을 나가야 돼. 그래서 플라톤이 이제 주도권을 잡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플라톤은 나머지를 그냥 소피스트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궤변론자처럼 그렇게 매도가 돼버린 거죠. 처음엔 다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서 플라톤 철학이 주류를 이루게 된 것이 그게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계층 구조, 무슨 의견이나 어떤 진리가 정답에 가까운 것이 있고 전혀 뭐 가치가 없는 것이 있다. 이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데아가 있고 뭐 시뮬라크라고 해서 이제 그 유사한 환영 이렇게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분리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서 그것이 점점 이제 원본에 가까운 이제 이데아는 이제 그것이 이제 뭐 절대의 세계, 초월의 세계에도 정답의 세계고 또 시뮬라크레는 이제 점점 이렇게 그 가치가 점점 떨어져 갖고 맨 끝에 가면 제로 상태인
아주 무가치한 것이 있게 되고, 그래서 이원론의 세계가 이제 처음 발단은 소크라테스 사건 이런 것 때문에 시작되는데, 그래갖고 점점 이제 뭔가를 체계화시키다 보니까 점점 커져가지고 모든 분야를 이제 그런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 철학이 어떤 규모를 갖추게 되고, 그리고 이제 좋은 제자를 얻었죠. 예를 들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제 좋은 제자가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발전시키고, 또 이제 플라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현대까지, 근대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그걸 재해석하고 부족함을 채우고 그러면서 이제 플라톤 철학이 서양 철학의 지배 철학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화이트헤드는 서양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돼버린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근대 철학과 근대 교육을 기반으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대 철학도 이제 말하자면 플라톤 철학의 줄기 속에 있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플라톤 철학입니다. 그래서 학교 가면 1등부터 꼴등까지 이렇게 점수 매기는 게 다 플라톤 철학이거든요. 그리고 뭐 하여튼 뭐 연기 대상 뭐 그것도 상 주고, 뭐 또 뭐 오스카상 주고, 다 그게 이제 플라톤 철학에 기반을 한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물들어 버렸죠.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제 그게 정리하고 이렇게 세상을 질서 있게 나가는데 편리하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근대 이후에 철학이 망하면서 이제 그렇다고 혼란이 왔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그 거꾸로 올라가서 아테네로 가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 넉넉고 있는 그런 건데, 이제 들레주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나서죠. 그러니까 위대한 철학자죠. 뭐 들레주가 유일한 것 같아요. 유일한. 그래서 다시 이제 그 거꾸로 올라가서 가보니까 플라톤 빼놓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이 시대가 그 여러 철학자 중에 누구의 철학과 가장 유사하게 닮았나 보니까 그 쾌락주의,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이 요즘 철학 시대하고 잘 맞는 거예요. 근데 에피쿠로스는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 아마 있었겠지만 그 자료가 다 없어졌겠고, 또 아마 그 플라톤주의자들이 그걸 파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에피쿠로스 어떻게 주장했다는 거 일부 주장만 있지 그게 이제 자료가 없으니까 그 사람을 이제 뭐 시작으로 삼되, 그 수제자 중에서 이제 누크레티우스라는 사람이 비교적 철학이 좀 정리가 돼 있고, 그 사람 자료가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 걸 가지고 이제 이 플라톤 철학이 망한 시대에 걸맞는 철학을 이제 재구성해 보는 거죠. 이것이 들레주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이 플라톤은 어떤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고, 그래서 수직적으로 어떤 계층 구조가 있는 걸로 세상을 봤다면, 이 루크레티우스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피스트가 처음에 지향했던 것처럼, 또 아테네의 처음에 그리스 철학이 얘기했던 것처럼 공평하게 봐야 되는 거죠. 공평하게.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공평하다. 어떤 게 더 낫고 덜 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은 특이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모든 또 개체들은 개체성을 갖고, 그 안에 속성은 속성나름도 이질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뭐 바울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신체를 두고 얘기할 때 눈만 소중하고 뭐 발은 소중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눈도 소중하고 발바닥도 소중하고 입도 소중하고 항문도 소중하고 다 소중한 거지, 어떤 게 더 좋고 나쁘다고 서열을 매길 수 없다는 거죠. 그것처럼 한 신체 안에 있는 속성도 각자 나름대로 다 중요하고, 또 개체를 봤을 때도 이 사람도 중요하고 저 사람도 중요하고, 또 뭐
나무도 중요하고 무슨 고양이도 다 중요한 거죠. 그 종으로 가봐도 마찬가지죠. 뭐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광물이 다 중요한 거지. 어떤 건 다 중요하고 어떤 건 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은 다 원본이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사본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본, 사본에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플라톤처럼은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어떤 종과 또 개체와 속성이 항상 그대로 유지되는 그 영거 폐기되는 게 신기하단 말이죠. 근데 사람에게선 사람이 나오고 또뭐 염소에게는 염소가 나오고 장미꽃은 장미꽃 나온다는 게 신기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걸 철학적으로 푸는 것이 데모크리투스라고 하는 이제 자기보다 위에 있는 그런 철학자, 자연주의 철학자의 철학을 가져다가 설명을 하죠. 세상의 모든 이 세상은 무한한 공간과 무한한 원자로 되어 있다. 근데 원자는 사유이면서 물질이다. 근데 굉장히 그 중요한 얘기예요. 신비하고 심오하죠. 사유이면서 너무 작은 알갱이니까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절대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서로 모여지면은 그 개체가 되는 거죠. 사람도 되고 또 무슨 꽃나무도 되고 또 짐승도 되고 흩어지면 무한한 공간에 또 사유면에서 그 물질인 그러니 이제 원자로 흩어진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세상이 유지되는 걸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걸 누크레티우스가 그대로 가져다가 자기 철학을 삼는데 한 가지 의문은 뭐냐면은 그러면 어떻게 똑같은 엄마 아빠 사이에서 첫째는 남자가 나오고 둘째는 여자가 나오고 또 똑같은 아들이 나와도 어떤 애는 엄마 닮고 어떤 애는 아빠 닮고 그렇게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느냐. 불변의 법칙이면 똑같아야지. 이제 그런 의문이 생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루크레티우스는 데모크리투스보다 한 발 더 발전해서 이제 편위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주장합니다. 그건 뭐냐면 불규칙 운동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데모크리투스에서는 모든 운동이 규칙적이에요. 수지가 아니면 수평인데 뭐 사선으로 가기도 하고 불규칙한 운동이 거기에 나올 수 있다. 그것이 이제 다른 것을 만든다는 거죠. 사람이 뭐 짐승으로 바뀌진 않지만 사람 안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뮬라크레라고 하는 이제 환영의 문제는 그 플라톤처럼 설명해서는 안 되고 이 무한한 공간 속에 있는 무한한 원자가 모여가지고 개체가 됐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것이 이제 다시 원자로 돌아가는 거죠. 무한한 공간으로. 그때 어떤 객체의 모양이 한 번에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슉 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담배 연기처럼 서서히 사라진다는 거죠. 그때 잠깐 동안 그렇게 사람이 죽었으면 이제 사람 형상 같은 것이 서서히 사라지는 동안 있는데 그게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영이죠, 환영. 근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오해 실체라고 생각하고 그 뭐 죽은 다음에도 뭐 영혼의 세계가 있느니 내세가 있느니 뭐 심판이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미신 같은 게 생겨 신화라든지 종교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다 거짓이다. 사람 죽는 것으로서 그냥 원자로 흩어지는 것이 끝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철학자 같은 그런 지성인들이 할 일은 뭐냐면 이런 미신과 싸워야 된다. 그래서 속지 말아라. 그러면 그들의 철학은 뭐냐면 현재 살아있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 죽으면 끝이고 원자로 돌아가니까 마음껏 즐기며 살아라, 즐겁게. 쾌락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쾌락이라니까 뭐 그냥 뭐 타락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일상이 있는 동안에 즐겁게 살라는 거죠. 그 즐거움은 이제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보면 식욕이 있고 수면력이 있고 성욕 같은 게 있는데 그 뭐 마음껏 즐겁고 하라. 뭐 다음 생에 가면은 뭐 무슨 저 심판이 있으니까 좋은 곳에 가고 싶어 갖고 뭐 금욕 가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크게 뭐 죄짓고 남을 해롭게 하는 게 아니라면 마음껏 즐기면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죠. 그 요즘 시대가 이제 딱 여기에 이런 쾌락주의하고 이제
거의 맞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오버랩이 되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방황하는 개인들의 세계, 뭐 세상, 뭐 그런 사회학 책을 봤는데, 그것도 요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진리는 딱 한 가지라는 거죠. 죽으면 끝이다. 죽을 때까지 규정하고,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아까운 그 시대에 마음껏 쾌락을 즐기자. 그래서 뭐 타락을 가는 사람도 있지만, 타락이 하지 않더라도 뭐 좋은 옷 입고, 좋은 침대 자고, 뭐 여행 다니고, 또 맛있는 맛집 찾아 먹고, 그러면서 이제 즐기며 살자는 거죠. 그래서 뭐 월세를 살아도 벤츠 타고, BMW 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살고, 또 뭐 휴가 기간 있으면은 뭐 그 죽으면 그만인데 뭐 아껴서 막 쌓아놓고 하지 말고, 뭐 요즘에 외국 여행 못 가지 말던 여행 다니고 그렇게 살자는 그런 주의죠. 이게 괜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철학적으로 보면 그런 시대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들레즈가 루크레티우스를 어떤 이 시대를 재해석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삼은 굉장히 잘 선택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그 학파 중에서. 그런데 이제 고대는 그렇게 해서 이제 플라톤을 대체해서 이 시대 플라톤 철학이 끝난 이 시대에 맞는 사람으로 루크레티우스, 즉 에피쿠루스를 잘 선택한 것 같은데, 중세에 오면 이제 그 끊어집니다, 이게 이제 전통이. 왜냐하면 중세는 다 어거스티나 또 아퀴나스가 플라톤 철학으로 이제 신학을 했기 때문에, 뭐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를 갖고 했지만 그것도 뭐 플라톤의 제자니까 같은 그런 계열이죠.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중세에는 쓸만한 그런 에피쿠로스를 이어받을 만한 철학자가 없어요. 그래서 중세는 포기하고 근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근대로 넘어와서 이제 찾은 게 아주 좋은 사람을 찾았는데, 그건 이제 스피노자죠. 스피노자가 들레즈가 볼 때는 이제 에피쿠로스의 사상을 이제 계보를 이을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스피노자의 얘기는 뭐냐면은, 스피노자 역시 그거죠. 플라톤처럼 초월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다 하나로 뭉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아테네 철학이 토착상인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원론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신과 인간과 자연이 하나로 있다, 하나로 이렇게 한 덩어리로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플라톤 철학을 기반으로 사유로 해왔던 사람에게서는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범신론이다 뭐다 하면서 이제 그 이단시하고 뭐 평생 시달리다 죽었는데, 이제 이분이 세울 때는 이 신과 인간과 자연 이것이 하나로 일체로 돼가지고, 그 신이라고 하는 이제 뭐 그 형태로 나타났다가 다시 그 본래의 덩어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장 사실적인 존재 뭐 이런 표현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그 모든 걸 다 포괄하고 있는 그 자체로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자연 뭐 나무라든지 이렇게 또 모양을 그 형태로 드러났다가 또 다시 글로 돌아가고, 또 사람으로 나타나서 들어가고. 근데 실제로 그냥 뭐 신학적인 거 다 없이 그냥 가만히 보면 그렇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신의 이름으로 왔다가 죽었잖아요. 돌아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는 신학적으로 표현하지만 그런 거 다 없이 그냥 철학적으로 보면 자기가 왔던 곳에 돌아갔단 말이에요. 또 우리 이제 뭐 어른들도 요즘에 많이 돌아가시는데 보면 어딘가 신적이고 또 그 영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영도 있고 육체도 있고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뭉쳐가지고 자연적인 것도 있죠. 자연적인 것, 신적인 것, 인간적인 것. 그런 것들이 드러났다가 돌아갔잖아요. 본래의 세계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죽으면 돌아가죠.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도 어디 땅에서
자라가지고 이제 늙어갖고 이제 넘어져 썩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은 뭐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막 재해석해갖고 뭐 이렇게 신앙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보면 크게 덩어리라고 표현하지 않던 그 자체의 세계가 신과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과 그리고 자연적인 것들이 하나로 있는 그런 어떤 재료라고 할까요? 그런 세계가 있고 거기서부터 양태가 드러났다가 다시 그 양태가 없어지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것이 가장 정직하게 보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이제 이러한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그 게루라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자체의 세계, 어떤 가장 사실적인 세계에서 그 양태가 드러났다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는가, 그걸 이제 프로세스를 본 거죠. 그래서 철학은 이제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보다 배우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과 그 세밀하게 그 중간을 잘라가지고 그 중간을 이제 한번 이렇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태가 드러나는지를 보는 그 내적인 프로세스를 보는 것이 이제 심화시켜 보는 거죠. 그런데 게르라는 사람이 스피노자 철학에서 특히 가장 사실적인 그 신과 인간과 자연이라고 하는 그 덩어리가 어떤 형태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신도 되고 자연도 되고 인간이 됐다가 제자리에 돌아가는가. 근데 이걸 한번 세밀하게 들여다 본 거예요. 정말 그런지 아닌지 몰라. 그러니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철학이 다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어떤 플라톤이 그 이데아가 분유되다가 다시 에로스를 통해 올라간다고 할 때 그 에로스를 과정을 보죠. 가능태, 현실태.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켜 보는 겁니다. 그게 봐서 사람들이 볼 때 공감을 얻는 게 위대한 철학자가 되는 거죠. 말도 안 돼 그러면 그런 건 역사 속에 사라진 거고. 근데 이제 게르가 이제 스피노자의 그 부분을 세밀하게 들어봤는데 굉장히 그게 이제 들레즈가 볼 때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어떻게 봤냐면은 처음에 이제 이 신과 인간과 자연이 한 덩어리는 가장 사실적인 존재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데모크리토스로 돌아가면 그 원자는 사유임에서 물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늘 사유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 가장 사실적인 존재, 큰 덩어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시작은 이유 있는 질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질서를 잡으면 그게 이제 형태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도 보면은 혼돈 상태에 있었는데 어떤 하나님의 이유를 갖고 질서를 잡으면 그게 이제 빛이 되는 거고 사람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철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유 있는 질서라는 말이. 생뚱맞긴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물질이면서도 사유인 그런 신적인 것인 이 가장 사실적인 전체 덩어리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질서를 잡죠. 그 질서를 잡아 나타나는 실체가 뭐냐면 되게 우리 생명 실체 세 가지죠. 신과 자연과 인간. 그래서 이제 그 실체. 그래서 처음에는 뭐냐면 이유 있는 질서. 이 가장 사실적인 존재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질서를 잡으려고 할 때 이제 그 실체가 첫 번째 실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속성, 그 다음에 양태, 개체가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신으로 양태를 변화시켜서 만들어야겠다면 신이라는 실체를 이제 생각하는 거죠. 우리 신이라고 하는 실체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질서를 잡아야 될 때 과정이죠, 질서가. 그래서 됐을 때 이제 신과 자연과 인간이라고 하는 그 속성을 다 갖고 있는 중에서 신적인 걸 모으는 거죠. 그 속성을 주로 신적인 걸 모으는 거예요. 신으로 나타나야 되게 양태가. 그런데
그러려 그러면 이제, 신적인 속성을 이제 모아가지고, 양태가 그 다음 단계는 양태인데, 신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양태가. 하나는 사탄 같은 악한 신이 있고, 하나는 예수 같은 선한 신의 양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질서를 잡아 나가서 어떤 개체를 만들 때, 그 양태를 이제 결정을 해야죠. 다 신에서 왔으니까 예수도 하나님에서 왔고 사탄도 창조되어 나온 거니까 그런 질서 과정을 통해 나온단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처음에 실체, 신적인 양태를 만들어야겠다. 속성은 신적인 것들은 이제 신과 자연, 인간의 속성 중에서 좀 보다 더 많이 모아가지고 양태는 선한 신의 양태를 띠게 만들겠다. 개체가 나오면 예수죠.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악한 신의 양태는 사탄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으로 개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하다가 이제 죽으면 다시 그 가장 실질적인 존재로 돌아가는 거죠. 그 인간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해요? 인간이라는 실체니까 속성을 신과 자연과 인간의 속성들에서 그런 것들은 이제 모아야죠. 보다 신적인 것보다 사람적인 것. 물론 거기에 영적인 것도 포함되고 자연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가장 많은 건 사람의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모아진다. 속성은. 양태는 남자네 여자네.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다른 양태를 떼야 되겠죠. 그럼 개체가 여자가 나왔다면 여자가 나오는 거죠. 죽으면 다시 되더라.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소나무를 만들 건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프로세스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가장 사실적인 존재에서부터 양태가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이제 들어보면 공감이 가는 설명을 해요. 그 소론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걸 설명합니다. 스피노자. 그리고 인식론을 통해서는 이제 신적인 것과 자연적, 인간적인 것과 자연적이 있는데 자연적인 것은 이성이 없기 때문에 그 신의 처음 이유 있는 질서, 이유를 이해를 못해요. 생각을 못하는데 신과 인간은 그 이유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질서를 잡아서 사람을 만들고 또 이렇게 신을 만들었나는 것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예를 들면은 예수가 이 땅에 왔다. 하나님 그런 과정을 통해 만들었다 그러면 왜 보낸 이유가 뭐지? 이런 걸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인식론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게 다루는 것이 이제 지성론인데 과거에는 그냥 대상을 파악하는 거, 칸트식으로 파악하는 것이었다면 이 사람의 얘기는 신의 의지, 뜻을 파악하는 거예요, 신. 왜냐면 모든 건 신의 어떤 이유 있는 질서를 통해서 형태를 갖춘 개체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뭐 사건이든 개체든 간에 모든 사건과 개체 속에는 신의 이유 있는, 이 신의 이유가 있다. 그걸 파악하는 것, 그것이 이제 지성이고, 그 진짜 이성이란 말, 이성의 역할을 보는 거죠. 이게 굉장히 다르죠, 달라. 그래서 신은 선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만들어진 건 다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지. 그래서 뭐 손이 6손짜리가 있다. 그럼 그 사람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사본이 아니고 원본이야. 그런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고. 그 왜 6손이가 됐지? 그건 이유가 있을 거다. 이렇게 질서를 잡아서 형태를 만든 것. 또 뭐 다리가 하나 없다. 뭐 오체 불만족 손발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뭐 원본에 비해서 열등하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태어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뭘까를 파악하는 게 지성이에요. 지성. 또 뭐 사고가 나가지고 뭐 사람이 식물인간이 됐다. 그래도 다 거기 하나님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지금 몰라도 우리가 무지해서 그렇지 그 내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그것이 인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뭐가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암암내 스피노자적인 철학에 상당히 이제 이렇게 특히 목회자들은 많이 이제
힘을 입고 신세를 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뭐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에 가서 스피노자식으로 얘기밖에 할 말이 없어요. 지금 모르지만 다 하나님 뜻이 있을까 이렇게 된 것도 위로해주고 좀 기다려보자.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 때까지 좀 기다려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피노자는 이제 그동안의 사람들하고 다르게 이제 그런 철학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제 뭐 이단 시비도 걸리고 다 그랬는데 이건 이제 그 바탕 자체가 플라톤이 아니고 이 에피쿠르스적인 철학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것은 본래 스피노자가 뭐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들레즈가 볼 때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게루라는 사람이 그런 스피노자 철학 어떻게 만들어졌고 전개되는지 하는 걸 이제 잘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스피노자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이제 그 게루의 그 스피노자에 대한 해석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스피노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는데 지난번 스피노자까지 했죠? 네,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그렇게 만들어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의 형태를 갖춘 것은 일관성의 부도라고 합니다. 일관성의 부도. 어떤 형태가 이제 하나님의 이유 있는 질서에 의해서 이제 딱 만들어지는데 그게 특히 양태 부분에서 이제 여자냐 남자냐 악한 시냐 선한 시냐 이런 것이 결정할 때 그때 이제 그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에 개체로 딱 확정이 돼요. 그걸 이제 강도라고 나중에 가면 표현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 있는 상태에서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딱 결정이 돼서 이런 형태의 사람, 이런 형태의 신, 이런 형태의 나무 이런 것들이 결정이 딱 되죠. 그러고 나면 그것은 이제 존재성을 갖고 어떤 형태가 이제 딱 갖춘 그 나름대로 존재성이 있고 활동성이 있고 사유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가지고 그 어떤 일관성이 있는 부도 그 깨지면 안 되죠. 그 코나투스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그 다른 또 그런 형태로 가진 그런 개처들 사이에서 이제 섞여 사는 것이죠. 활동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아빠, 엄마, 뭐 형제들, 뭐 사촌들하고 또 이웃들 그 사이에 그 사람이 계속 다니면서 활동을 하면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사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자기 형태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영향을 받죠. 나중에 이제 뭐 들레즈처럼 가면 그 주름이라고 하는데 일부 내 속에 그 사람들이 일부 들어왔다가 나가기도 하면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거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개체도 그런 어떤 형태의 일관성의 구도를 유지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 강한빈 목사님 같으면 저 형태를 조금씩은 나이가 먹으면 변해요. 어릴 때하고 달라지지만 끝까지 하여튼 그 형태를 유지하려고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늙어가지고 막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이 늙던다든지 뭐 무슨 그런 일이 없겠지만 뭐 다쳐가지고 뭐 한쪽을 못 쓴다. 이러면 형태가 이제 어긋나면서 이제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형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개체도. 근데 이제 개체가 활동하면 단체가 되잖아요. 사회가 될 때도 그 어떤 형태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 딱 결정이 돼요. 예를 들면 뭐 감리교다 그러면 감리교라고 하는 단체가 감리교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형성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신이 뭐 명령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뭐 회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법도 정해지고 어떤 제도도 만들어진다고. 근데 감리교는 뭐 계속 그걸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뭐 그걸 파괴하면 뭐 퇴출도 시키려면서 이제 그렇게 형태를 유지하면 그 행복한 건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일관성의 구도가 형성된 거죠. 감리교라는 제도와 법이 만들어지면서 아, 감리교는 장로가 달라. 일관성의 구도가 있는 거죠. 그걸 유지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게 윤리적이 되는 거고 행복한 감리교가 되는 거고. 근데 그게 파괴되면 감리교가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런 이제 그동안은 이것을 우리가 뭐 항상 그 플라톤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감리교를 이렇게 하라고 했다.
또 이런 식으로 외부의 개입에 의해서 된 걸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됐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점점 더 그 신이 이 세상에 개입할 여지를 이제 줄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얘기도 비유도 전에 드렸습니다만은 이 광야에 뭐 이렇게 무슨 물소대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내버려 두면은 뭐 외부의 압력이나 뭐 강요, 예를 들면 뭐 그 목동개라든지 아니면 말탄 목동들이 막 채찍달 들이고 막 휘둘리면서 우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낮에는 밖에 내놓고 밤에 들여놓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것들 자체로 내버려 두면은 일관성 있는 어떤 구도를 형태를 취해가지고 어디 가다 멈추기도 하고 또 자기들끼리 무슨 우두머리 물 수도 있고 뭐 그 밑에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걸어가다가 또 쉬기도 하고 뭐 눕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그냥 내버려 두면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자연스러운 일관성 구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마련인데 그 외부의 신의 이름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요하고 인위적으로 뭘 만들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놔둬라. 이제 그런 입장. 그리고 이제 형태가 자연스럽게 갖춰지면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코나투스라고 하는 일관성 구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작용을 하고 그것이 잘 작용될 때 건강한 사회가 되고 그 윤리 도덕도 사라진 거기서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플라톤 철학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그냥 외부에서부터 이렇게 지시와 명령에 의해서 그것이 형성되는 걸 봤는데 그런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것이 형성이 된다. 그런데 그런 속에도 보면 인위적으로 뭐 신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했다 하지 않아도 가장 필요하고 적절하게 신의 그런 이유 있는 질서를 따라서 일관성의 구도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인간 몇 명의 어떤 주도적인 막 역할을 통해서 인위적인 노력을 하거나 외부에서 뭐 신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중세 철학적인 사고는 잘못됐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 철학이 점점 이제 변화해 나가게 되는 그래서 플라톤 철학과는 전혀 다른 철학이 전개되는데 근대에 와서는 가장 큰 그런 변화를 이끈 사람은 이제 스피노자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여러 과정을 통해서 결정타를 날린 건 이제 니체가 이제 결정타를 날리면서 세상을 확 변화된 세계로 이제 제대로 보게 만드는. 지금은 이제 니체 시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혹시 질문 있으면 한번 질문을 받고 그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